프로파일러 수업.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프로파일러 수업. 오늘은 특별 수강생을 모셨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네, 이선영 아나운서가 대학원에서 형사사법을 전공하고 있다면서요? 예, 맞아요. 제가 정치, 경제 할 거 없이 사실은 사건 사고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다 법조 뉴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하게 뉴스를 전달해 드리려고 욕심을 내서 네. 대학원에 가게 됐는데 이렇게 하이킥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아하. 운명인가 봐요. 진정한 프로십니다. 네. 네, 청취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께 좀 더 명확한 뉴스 전달을 위해서 대학원 형사사법까지 전공하고 계시는 이선영 아나운서. 네, 오늘 수업 역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하시면 저희 수업 장면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1번, 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도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프로파일러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건 좀 참담한 소식인데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이혼 소송 중 별거 중인 아내를 집으로 부른 남편이 흉기를 휘둘러 결국 아내가 숨졌습니다.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이었던 피해자는 친정 아버지와 함께 장 씨 집을 찾았다 변을 당했습니다. 말다툼을 하면은 항시 칼로 위협하는 거예요. 딸이 전화 와서 보면은 아빠 나 좀 살려달라고. 장 씨는 아내와 싸우다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엄마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살고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얼마 전에 보도된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날 수가 있나 싶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같아도 남편이 이런 연락을 했다면 좀 갖지 않았을까. 그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정말로 좀 무서웠던 사건인데요. 그렇죠. 일단 이 사건의 가해자인 남편이 오늘 검찰로 넘겨졌고요. 네. 본격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프로파일링 하기 전에 일단 사건 내용부터 조금 차분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지난 9월 3일 금요일 오후에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40대 남성 장 씨, 그리고 아내 A 씨는 올해 5월부터 이제 이혼을 생각하면서 별거 중이었어요. 이혼 네. 소송 진행 중이었는데요. 아내 A 씨가 애들 옷을 좀 챙겨가라 이런 남편의 말을 듣고 사건 당일 아빠와 함께 갑니다. 혼자도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의 거주지인 강서구 빌라를 방문한 거죠. 근데 갔다가 어쨌든 언성이 높아지면서 말다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화가 난 장 씨가 이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찔린 아내가 결국 사망하게 됐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 A 씨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 씨 입장에서는 장인어른인 거죠. 네. 계셨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딸만 좀 참변을 당한 거고요. 보도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 이제 아내 A 씨가 아버지에게 이 장면을 촬영하라 이렇게 아버지에게 부탁한 걸로 전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건 직후에 장인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고 가해자인 장 씨도 자진 신고하면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경찰에서 당시 이성을 잃어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 사건에서 제가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아이크모매니아입니다. 아이크모매니아요?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네. 좀 낯선 용어인데 아이크모매니아가 어떤 얘기냐면 칼이라든지요, 혹은 총, 좀 뾰족한 물체에 대한 공격 가능한 물체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소위 일본도라고 불리는 살상이 가능한 1m짜리 칼을 가지고 있었고 1m짜리요? 예,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 칼로 부인을 여러 차례 협박하고 살해 위협까지 했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다른 부분들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은 여러 언론에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이 부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에 양진호 한국미래산업인가요? 그 회장이었던 네. 그 사람 역시 긴 칼로 닭을
살해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네. 뭐 직원들 협박하고 그런 무기류에 대한 집착을 보였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07년 12월에 강화도에서 해병들을 차로 치워버리고 그 총과 탄약, 수류탄 등을 탈취했던 범인이 있습니다. 네. 이 범인도 그 자기 방에 여러 개의 칼과 또 모형 총 등을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거든요. 조승희, 이 미국 버지니아텍 연쇄살인범 네, 역시 기억나요. 그 칼에 대한 집착을 보였었죠.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무기류, 특히 칼 종류에 집착한 사람의 위험성을 좀 이 사건에서 저는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아이크모 매니아, 그러니까 무기류에 좀 집착을 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군요. 특히 칼 종류의 무기류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일본 칼 1m가 넘는 1m면은 제 상체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칼인데 네, 이런 칼을 집에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크보메니아의 뭐 특징을 반영하는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도 이 총포 도검류 관리법에 따라서 경찰에 신고해서 허가를 받고 그 선물이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장식용으로. 이걸 허가를 받고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이건 뭐 흉기류이기 때문에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크모 매니아가 아니면서도 이런 예를 들어 보기가 좋으니까 장식용으로 좋으니까 또 예술적 가치가 있으니까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실제 사용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죠. 그럼요. 그 부분들은 그냥 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만으로 아이크모 매니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그 부분을 넘어서는 집착의 모습을 보였고 이걸 실제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많이 보였고요. 그러면서 아내에 대한 위협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위험성이 사전에 감지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피해자의 친구가 온라인에서 주장한 내용을 좀 봐도 네. 이런 흉기로 여러 차례 좀 위협을 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주장한 글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또 뭐 위치 추적에 녹음기, 블랙박스 녹화를 체크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이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네. 뭐 칼을 사용한 것도 그렇고 좀 아내를 통제하려고 소유물로 보고 네. 이랬던 게 아닐까요? 바로 그거죠. 제가 프로파일러 수업에서 여러 차례 좀 짚어드렸는데요. 그 연인 간 폭력, 이별 범죄, 가정 폭력 이런 범죄들을 행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집착이고요. 두 번째가 소유욕이고요. 세 번째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에서 보였던 통제하려는, 지배하려는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는 태도가 바로 소유욕에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위험하고 이런 증상이 보이시면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유족인 아버지의 주장에 따라 보더라도 지난달엔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밤늦게 찾아와서 괴롭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전부터 좀 가정 폭력에 조짐이 있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 행위가 소위 말하는 스토킹 행위이고요. 스토킹 행위 그 자체는 사실 물리적인 뭐 상처를 내는 것도 아니고 폭력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라서 그동안 사실 경찰이나 사법부에서 아주 좀 가볍게 봐왔던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상당히 심각한 위협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결국 또 이렇게 끔찍한 살인 행위로 이어지잖아요. 반드시 이런 위협적인 행위들, 폭력에 대한 가능성을 내포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좀 계속해서 이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그럼요. 아버지한테 촬영을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런 상황을 예측했었나 봐요. 예측이 됐었고 그 유사한 폭력 행위들이 사전에 있었고요. 여러 차례. 아마도 별거의 어떤 원인 중에도 아마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좀 궁금한 게 자녀들 옷을 챙겨가라 이렇게 해서 유인을 했잖아요. 네. 좀 사전에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겼거든요. 상당히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과연 자녀들 옷을 챙겨가라는 것이 진정한 그런 뭐 이유고 목적이었을까? 아내가 오지 않으니까 오게 만들려는 구실이지 않았을까? 자녀들 옷이라면 거절 못 하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오도록 만들고 그 이후에
꼭 살인까지 계획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만, 분노 이걸 표출하고 싶어하는 그 부분은 분명히 계획에 포함돼 있었으리라 봅니다. 근데 계획을 했었다고 해도 아버지가 같이 왔잖아요. 여기까지는 계산을 못했을 수도 있고 막상 아버지가 같이 오면 나쁜 계획을 했다가도 취소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있는데도 흉기를 휘둘렀잖아요. 이런 심리 상태는 어떤 건가요? 이 현상에 대해서 사실 이제 범죄 심리학에서는요. 경찰관을 옆구리에 두고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은 자기가 검거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누가 본다든지 경찰관 옆에 있다든지 그러면 범행을 하려다가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가정폭력이나 뭐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분노 범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바로 목격당하고 검거당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 당시에 분노를 좀 통제를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이후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아버지가 현장에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그 딸이 그 커다란 검에 찔리는 현장을 이제 보신 건데 이게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럼요. 그 아버지 심경이 오죽하시겠어요. 이후에도 아마 좀 그러시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왜 못 막았을까? 왜 딸 대신에 내가 차라리 그 칼을 맞았으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유. 이런 자책도 하실 수도 있고 이 아버님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적인 좀 치료와 상담과 좀 오랜 기간에 걸친 그런 트라우마에 대한 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우주님께서 미니로 아마 같이 살 때도 흉기로 협박했을 겁니다. 라면서 이제 걱정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예전부터도 요 장검으로 위협을 했을 가능성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능성뿐만 아니라 실제 목격 진술이 있고요. 그렇고요. 실제로 네.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댓글로도 굉장히 다들 분노를 표현해주고 계신데 이런 만큼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 너무 흉악 범죄자다. 이런 목소리가 있긴 있는데 경찰에서는 또 이 신상 공개가 자녀들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다. 라면서 이제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저도 신상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다가도 또 경찰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아 이게 또 무조건 신상 공개가 답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범죄자만 생각을 한다면 신상 공개를 당연히 해야 할 잔인하고 끔찍하고 그리고 그게 자신의 행위란 게 현장에서 뭐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고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죠. 하지만 이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면 자동적으로 이 사람의 가족이 알려지게 되거든요. 지금 미성년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녀가 받을 좀 선의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아쉽지만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까지 또 굉장한 심리적인 상처가 될 걸 생각하니까 그럼요. 정말 마음이 좀 많이 아픈데 네. 이번 사건처럼 좀 배우자 사이에 일어나는 살인 사건 비중이 좀 잘 집계가 안 되는 편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다면서요. 네, 범죄 통계 분류 과거부터 이제 계속 개선은 되어오고 있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살인 사건에 있어서 그게 지인, 친인척, 동거 중인 친인척, 뭐 연인 이런 식의 분류가 쭉 되고 있는데 배우자에 대한 분류란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동거 중인 친족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속 사례, 동거 중인 부모님에 대한 사례, 동거 중인 자녀에 대한 사례, 동거 중인 배우자에 대한 사례 이것을 다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한 분류로 종류로 유형으로 묶어서 보고 있는 게 현재 우리의 범죄 그렇군요. 분류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좀 나눌 필요가 있죠. 분명히 범죄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존속 사례, 비속 사례, 배우자 사례 이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나눠야 하고요. 이런 범죄 분류를 개선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건가요? 네, 하지만 못한 건 아니죠. 안 해왔다고 봐야죠. 쉽고 이게 어렵고 귀찮고 많은 비용이 들고 또 분류에 따라서 당연히 고쳐야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시기상으로 새롭게 분류의 배우자
사례를 넣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바로 통계가 나오게 되고 얼마나 많은 배우자 사례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을 막기 위해서 특히 가정폭력에 대해서 그 전 단계잖아요. 전 단계인 가정폭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국가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지가 나오게 될 테니까 반드시 이 분류 체계는 변경이 돼야 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뭐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측정이 돼야 또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거니까요. 그럼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살인 이거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이게 가족 내에서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파악을 잘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건은 좀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될지 고민이 되거든요. 끔찍한 살인 사건 이야 예상을 못하겠죠. 하지만 그 전 단계인 폭력 그리고 감시, 통제, 소유, 집착 이 부분은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 부부싸움 흔히 말하는 네. 흔히 있을 수 있는 이런 일로 치부해 버리면 우리가 예방을 못합니다. 그렇죠. 예, 결코 그렇게 가벼운 걸로 치부하지 마시고 일방적인 폭력, 통제, 감시 이런 행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하고 피해자도 1366 등 믿을 만한 곳에 신고를 해주시고 상담 받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 네. 오늘 제가 대학원에서만 형사사법, 네. 법, 심리학 이런 거 듣다가 또 이렇게 표창원 전문가께 이렇게 수업을 들으니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쑥 빨려 들어갔어요. 네. 쑥 빨려 들어갔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도 즐거우셨는지 도움이 궁금한데 되셨으리라 네. 생각합니다. 네, 뭐 네, 오늘 즐거운 이야기는 특별히 아니었지만 예, 네. 특별히 함께해 주신 이선영 아나운서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